오늘 굉장히 좀 새로운 강의거든요. 지금까지 뇌과학 강의만 했지만 오늘 강의는 아름다움하고 뇌과학을 결합한 강의예요. 그래서 그거를 신경미학이라고 합니다. 신경미학. 여기 보이시죠? 신경미학이라고 하는 장르예요. 뇌과학으로 보는 아름다움. 제가 좀 아까 보여드렸고. 자, 이 그림을 페이지를 압축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실었는데, 이 그림은 무슨 그림이냐면은 인간의 두뇌에 나 있는 고속도로를 간략하게 그린 겁니다. 간략하게. 여기서 여러분들이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쪽입니다. 이쪽 손해 쪽. 손해 쪽하고 전두엽하고 연결된 거. 또 손해 쪽하고 측두엽, 손해 쪽하고 이 측두엽이나 측두엽에서 또 다시 이쪽, 여기 안화 전두엽이라고 부르는 공간인데 동기부여를 하게끔 해주는 두뇌의 위치입니다. 안화 전두엽. 눈 바로 뒤에가 있다고 해서 안화 전두엽이라고요. 눈알이 아마 이쯤 있을 거예요. 이쯤 있고 여기가 안화 전두엽인데 이게 뭘 나타내주냐면 동기부여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측두엽의 역할이 뭐냐면 기억을 하게 해주고, 그러니까 어휘력, 우리가 영화 단어 이런 거 외울 때 어휘력이라는 책을 볼 때 왜 에피소드 기억을 하게 되거든요. 누가 뭐 이렇게 살았대더라 뭐 이런 이야기들. 그런 수많은 이야기들을 듣고 경험을 쌓는 두뇌가 쌓이는 데가 이 측두엽인데, 경험이 쌓이면 쌓일수록 동기부여는 강해진다. 무슨 얘기냐면 공부는 한 번 하면 할수록 더 하고 싶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책도 마찬가지야. 책도 읽으면 읽을수록 더 읽고 싶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동기부여가 더 강화돼요. 여러분들이 한번 그 방향으로 속도를 낼 필요가 있고, 대학교 가서 열심히, 지금은 아무튼 일찍 전략을 잘 세워야 되고, 대학교 가서부터 정말 더 교양을 열심히 쌓아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후두엽하고 손해, 이 뒤쪽의 두뇌와 앞쪽의 두뇌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인간이 자기 신체를 정밀하게 조작할 수 없는 사람은 이성적인 판단력도 정밀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춤을 잘 추는 사람이 왜 인기가 있느냐, 그 여자들한테 더 이성적인 판단을 잘한다는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운동을 잘하는 사람이 왜 인기가 있느냐, 더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그게 운동하는 애들이 너무 공부를 안 하는 방식으로 과거에 그랬었기 때문에 그게 좀 잘 드러나지 않았지만, 선진국의 경우, 그러니까 뭐 미국의 좋은 대학의 경우에는 굉장히 공부를 잘하는 애들 중에 그런 고민을 하는 애들이 많아요. 나 운동선수 될까? 공부할까? 둘 다 잘하는 애들, 둘 다 잘하는 애들이 많습니다. 그게 이제 그 두뇌를 보니까 인간이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땀을 흘리는 운동이 아니라 뭔가를 정교화시키는 운동을 말하는 거예요. 정교화시키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넘어갑시다. 시간이 길어지니까. 그래서 평생 운동을 게을리하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만들기 같은 거, 그리기도 운동에 속해야지. 그러니까 뭔가를 정교하게 그리고 정교하게 잘 만드는 것 자체가 합리적인 판단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의 그 대기업 면접에는 만들기 시험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만들기 시험을 봐요. 예전에는 면접 때 안 봤잖아, 만들기 시험을. 지금은 고치는 시험하고 만들기 시험을 봐요. 그래서 고장난 물건을 제대로 못 고치고 뭔가 비슷하게 잘 만들지 못하면 안 뽑습니다. 왜? 지금 다 밝혀졌거든요. 그런 걸 제대로 못하면 합리적인 판단도 못하더라 이거예요. 대인관계도 못하고. 그 영향이 다 이렇게 두뇌가 다 연결되어 있더라는 것이죠. 자, 이제 쭉 좀 넘어가고 이건 참 내용이 좋아서 들어가는 말로,
인도 신화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브라마가 인도에서 그 신화 중에서 창조주인데 브라마가 이런 말을 해요. 사람들이 창조물의 아름다움에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요. 감사함이 없이 그들의 지성은 아무 의미가 없지요. 그랬더니 여신이 그 부인이 있어요. 동양의 신화에는 항상 그 남자 신이 있으면 여자 신이 동시에 있습니다. 아내가 와이프가 있어요. 그 와이프가 그러면은 내가 사람들에게 예술이라는 선물을 줄 거예요. 이 스토리가 뭐냐면 사람들이 아름다움을 볼 수 감상하는 걸 못해서 이 창조주가 너무 실망하고 있는데 그 부인이 그럼 내가 예술을 선물을 할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예술을 한다는 것은 아름다움을 예술성을 더 발견할 수 있는 어떤 도구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자연의 아름다움을 더 깊이 느낄 수 있고 더 감사하게 되는 그런 공부라는 거예요. 예술 공부라는 게. 그런 거를 이 신화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잠깐 얘기했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끔 한번 굶어봐야 된다 이런 얘기고, 두뇌가 발달하는 그 네 가지 요소가 이거 네 가지입니다. 결핍, 먹잇감의 결핍과 위기, 그 다음에 다양한 선택을 자기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과잉고를 하는 집의 아이들이 창의력이 죽어버리는 이유가 뭐냐면 다양한 선택을 부모들이 가로막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네 가지 요소가 그냥 지능과 창의성을 만들어요. 이 중에서 하나, 이 네 가지가 다 있다 내가. 그러면 할렐루야예요. 굉장히 그 사람은 발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이 네 가지 중에 한두 개가 없다. 그러면 평균치 인간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변화. 지금 이 변화라는 것은 대인관계의 변화와 환경의 변화인데 여러분들이 대학을 가는 것도 대인관계의 변화를 갖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좋은 교수를 만나기 위해서 가는 거죠. 자기 자신을 발전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은 평생 해야 된다. 운동을 하지 않으면 두뇌가 축소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가장 부족한 게 결핍이니까 가끔 굶어보는 거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뭔가 자신감을 갖고 꿈을 크게 가져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꿈을 크게 갖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결핍을 선물하는 겁니다. 왜냐면은 그 큰 꿈을 이루기에는 내가 너무 초라해 보이는 거거든. 근데 욕심을 조금만 가지고 있어. 꿈이 너무 소박해. 그러면 나는 결핍이 없는 거야. 뭐 그 정도는 내가 뭐 약간만 노력해도 되는 거니까. 근데 꿈이 너무 커. 난 너무너무 노력을 해야 되는 거야. 그거 자체가 결핍이죠. 근데 그 결핍감과 긴장감에서 아까 말했듯이 자기가 용기 있게 그거를 대할 때 자기 두뇌가 성장한다는 거예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얘기하면 좀 졸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이거는 좀 중요해요. 좀 전에 그 얘기예요. 세상에서 주어지는 것에서 그것이 내가 너무 부담을 느낄 때 아니면 내가 용기 있게 도전할 때 인간은 호르몬이 달라져요. 그래서 창의성이라는 것은 호르몬하고도 깊은 관계가 있는데 자기 자신이 높은 자존감과 용기와 배짱을 가졌을 때 창의력은 훨씬 더 좋아집니다. 그리고 공부를 잘할 수 있는 호르몬도 훨씬 많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걱정을 한다거나 자꾸 누군가를 핑계를 댄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 집은 가난하기 때문에 내가 학원 갈 돈도 없어 뭐 이런 것도 다 핑계입니다. 뭔가 조건이 안 좋기 때문에 난 이 정도밖에 못해라고 생각하는 거. 그건 자신이 자존감이 낮다라는 걸 증명할 뿐이에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그 어떤 것을 핑계를 대지 않아요. 왜? 지금 이 순간 자기가 여러분들을 구속하는 뭐 수갑 같은 거 없잖아. 자기 원하는 걸 할 수 있거든요.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게 진짜 높은 자존감인데 그렇게 높은 자존감을 가졌을 때 지금은 여러분들이 표시가 안 나지만 나중에 나이 먹었을 때 그 두뇌 발달이라든가 면역력의 차이는 어마어마하게 커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25살 때까지 기회가 있어요. 인간은 25세 때까지 그 두뇌의 유연성이 아주 뛰어나기 때문에 25세 때까지 자기가 어떻게 살았느냐의 그 습관, 생활 방식을 만들게 되면 그 생활 방식에 따른 그 호르몬의 비율이 있어요. 신체에서 돌아가는 그 호르몬의 방식. 그게 세팅이 돼요. 그래서 30세, 40세 돼서도 굉장히 그 몸 자체가 건강하면서도 머리가 효율적으로 돌아가게 되고, 근데 바로 그 세팅을 할 수 있는 나이가 여러분들 25살 때까지라고 보면 돼요. 그 이후에는 유연성이 떨어집니다. 다시 리셋하기가 힘들어져요. 그 이후에는. 자, 본론으로 슬슬 넘어가겠습니다. 이 본론은 뭐냐면, 이게 진짜 이제 아름다움에 대한 거예요. 인간은 이상한 거를 혐오하더라 이거예요. 여기서 이상한 거라는 게 그 한자가 뭐냐면은 달을 이평상상자예요. 그러니까 확률이 낮은 걸 인간은 싫어하더라 이거예요. 확률이 낮은 거를. 그런 경향이 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구도를 배울 때 이 구도를 싫어하는 이유가 있어요. 확률적으로 두 산 사이에 나무가 있는 경우가 거의 없어. 자연계에 나가보면. 대부분 이런 식으로 있는 거예요. 나무가 여기 있거나 이렇게 정확하게 2분의 1로. 그래서 구도 잡을 때 여러분, 이게 가운데다 주제를 놓지 말라고 여러분 많이 들었을 거야. 왜 가운데다 주제를 놓지 말아야 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뭐 구도가 분할된다. 변화통일균형이라는 그 구도의 3요소가 있는데, 변화통일균형이 나와요, 이제. 그래서 나오는데, 변화통일균형이 3가지 요소예요. 실제 여기 포함이 돼요. 근데 나는 여기다가 5가지를 더 추가하는 거예요. 그 아름다움을 결정하는 거에 있어서. 자, 예를 들어서 난초에서도 이런 것을 싫어하더라 이거예요. 이거 그 동양화 배울 때 이게 묶일 속죄라 그래요. 야, 여기 누가 뭐 묶었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난초를 쓸 때 이런 실수를 많이 합니다. 그 처음에 연습할 때. 이렇게 묶여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곡선은 자연스러운데 이 곡선을 또 자연스럽지 못하고, 저 위에 있는 그 난초 같은 경우에는 봐봐. 저 위에 난초는 봐요. 여기가 병든 것 같잖아요. 가다가 무슨 혹이 생긴 것 같잖아요. 이게 붓이 이제 잘못 돌아가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뭘 의미하냐면 질병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점을 혐오한다라는 건 뭐냐면 질병을 회피한다라는 거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뭐 여러 그 곤충이나 구더기 같은 거 싫어하는 거, 그 질병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요. 질병 회피. 근데 이 질병 회피가 이 다음으로 또 이제 이어집니다. 이 사과 같은 경우에도 이 바닥이 이만큼 떨어져 있는 거하고 이만큼 떨어져 있는 거 다른 거 아시죠? 이거 두 개가 붙어 있을 가능성이 많거든요. 이걸 먹는다 그래, 먹는다 구도에서. 이상한 거예요, 이게. 이상한 거 안 좋은 거예요. 이게 더 자연스러운 거죠. 사과 모양도 얘가 더 자연스럽죠. 얘는 둘 다 이렇게 생겨가지고 좀 부자연스럽거든요. 그런 걸 싫어하더라, 인간은. 자, 또 하나는, 이걸 갑시다. 질병 회피가, 질병 회피하고 연결되는 게 있어요. 그 모든 생명체는 병에 걸렸을 때 이상하게 한쪽부터 병이 오더라 이거예요. 왼쪽이나 오른쪽부터. 그래서 얼굴이든 우리가 뭐 소아마비 같은 거 걸려도 나도 지금 오른쪽 다리가 더 짧아요. 어렸을 때 좀 다쳤거든요. 대칭이 아니야. 나도 다리가. 힘들어. 바지 줄일 때 좀 힘든데 같이 줄이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 비대칭이라는 건 뭐냐면은 어디가 아프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동물, 모든 동물, 뭐 어린아이, 어른 할 거 없이 대칭이 좋아요. 특히 사람을 볼 때. 그래서 그 사람들 중에서 한쪽은 쌍꺼풀 지고 한쪽은 안 지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관상에서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이중인격자가 될 가능성이 많다. 관상에서도 안 좋아하는 거예요. 대칭을 좋아한다. 이건 제가 얼마 전에 저분 오늘 학부모 남편께서 조개구이를 사줬는데 그 조개구이집에서 발견한 바지락 껍질입니다. 그 에일리언 얼굴이처럼 있어가지고 사람 얼굴처럼 있어가지고 했는데 어쨌건 자연계는 이렇게 대칭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문신이라는 조각가의 조각품인데
그 생명체를 상징합니다. 생명체, 그 세포 분열할 때 이렇게 세포 하나가 두 개로 분열하잖아요. 그런 어떤 이런 대칭성을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대칭성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세포 분열, 생명이라는 뜻이죠. 먹을 것. 살아있는 거는 여러분 사과, 파인애플 한번 생각해봐. 살아있는 거, 돼지 다 대칭입니다. 내가 먹을 수 있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름답게 느껴지는 거죠. 내가 먹을 수 있을 거니까. 또 하나 뭐 날개, 성기 이런 것들이죠. 대칭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그래서 비대칭은 대칭성을 상실하면은 뭐 인간이든 동물이든 어떻게 생각하느냐? 기생충에 감염이 되었거나 질병이 있다고 판단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균형을 좋아하시니까. 근데 이건 인간뿐이 아니라 동물도 마찬가지인데, 자 이거부터 얘기해 볼게요. 대조와 과장. 대조와 과장은 여기 그 쥐실험 얘기를 해줄게요. 쥐도 도형에 대한 선호도가 있습니다. 동물들도, 새도 마찬가지예요. 쥐실험이 어떤 실험이냐면 쥐한테 음식을 줄 때 쥐들이 그 1번, 2번 도형의 차이를 처음에는 의미가 없었어요. 근데 쥐한테 계속 이 도형이 나타날 때는 음식을 안 주고 또는 조금만 주고 이 도형이 나타날 때는 음식을 많이 준 거예요. 또는 맛있는 걸 준 겁니다. 쥐한테. 그랬더니 나중에 그 쥐가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은 이 도형이 나타날 때는 시큰둥하고 이 도형이 나타날 때는 막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막 달려와서 먹을 거 많이 주는 거야. 그래서 이 도형을 너무 좋아하기 시작했어. 직사각형을. 근데 세 번째 도형을 보여줍니다. 3번을 보여줘요. 무슨 얘기냐면 2번보다 약간 더 직사각형이 있잖아요. 근데 이것도 쥐가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쥐의 머릿속에서 뭐가 들어갔느냐? 정사각형은 답이 안 나오는데 직사각형은 답이 나오더라. 이게 각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이제 신경 그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그래서 어떤 특징이 과장되는 것을 좋아하는 것은 쥐새끼도 그렇다는 거예요. 쥐도 그렇더라고요. 인간이 왜 이런 과장을 하게 되느냐? 여러분 화장하잖아, 화장. 왜 여기 빨갛게 칠해요? 왜 과장해? 더 건강하다 이거 아니야. 나 혈색이 너무 좋아 이거. 근데 이제 아프리카의 화장법은 좀 달라요. 그 사람들은 뭘 과장하냐면 입술을 더 까맣게 칠합니다. 왜 그러냐? 이빨하고 대비가 되는 거예요, 이빨하고. 그러니까 이빨하고 이게 입술을 까맣게 해버리면 이가 하얗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 대조가 심할수록 더 예쁘다고 생각해. 그 아프리카의 어떤 부족은 그래요. 그래서 그 여인들이 태어나면 그 사춘기가 됐을 때 여인들의 성인식이 뭐냐면 입술에다 막 바늘로 막 찔러요, 입술을. 그래가지고 까맣게 물들여요, 이렇게. 그러니까 웃으면 그 이쁘다 이거지. 이게 입술이 까마니까 이 하얀 이가 더 하얘 보이니까. 이 사람이 눈을 크게 뜬 이유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에 가면은 남자가 화장하는 부족이 있어요. 남자가 화장을 하고 여자한테 잘 보여요. 근데 여자가 남자를 선택하는 거야. 이 남자 예쁜데? 그러면서. 특이한 부족이에요, 이게. 중국에 가면은 여자가 일하고 남자는 집에서 노는 부족이 있어요. 여자만 노동하는 부족. 그 부족만큼 특이한 부족이 아프리카에 있어요. 남자가 화장을 하고 여자가 선택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 남자들이 막 장신구를 걸치고 막 눈을 크게 뜨고 막 이렇게 하는 거야. 이 대조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흑백 대조를. 자, 이제 이거는 그 인도의 조각품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그 여성의 곡선이라든가 이런 그 엉덩이하고 허벅지의 곡선이라든가 가슴 이런 것들을 더 강조하게 되면은 쥐가 이 직사각형보다 약간 더 직사각형을 좋아하는 거하고 똑같은 심리예요. 어떤 상징성, 더 강한 여성성을 더 느끼게 되는 것이죠. 인간이나 쥐나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대조 과장이고 은유 상징은 은유하고 상징은 좀 우리 인간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아마 동물들이 있을지 없을지는 더 연구해봐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동물들은 아마 없을 거다. 이거는 인간만 있을 거다라고 알려진 게 은유와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작품을 해놓으면은 사람들은 이거를 얼굴 표정으로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돌에서 얼굴 표정을 보게 되는 거, 이게 작품이에요.
그 다음에 글자 가지고 조각품을 만든다든지, 또는 이제 이런 작품을 볼 때는, 두뇌를 보면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풍경화를 볼 때 특히 인간은 작은 그림을 볼 때도 큰 실제 사물을 보는 것처럼 두뇌가 비슷한 반응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크기감의 상실이라고 그래요. 작은 그림을 봐도 머리는 그걸 크다고 느껴지는 거, 실제 있다라고 느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들이, 특히 남자들이 야한 사진을 볼 때, 똑같이 느끼는 거예요. 그게 은유와 상징이죠, 일종의. 여러분들이, 남학생들이 아마 그 느낌 알 텐데. 자, 여기까지 다 했죠. 자, 이거는, 주목성이에요, 주목성. 뭔가, 파란, 초록색 나뭇잎 사이에서 빨간 열매가 있을 때. 그게 주목이거든요, 주목. 눈을 확 잡아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식물을 연구하는 사람들을 얘기 들어보니까 식물이 자기 자신의 씨앗을 많이 퍼뜨리기 위해서, 뭐 맞는지 안 맞는지 몰라요.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퍼뜨리기 위해서 빨간 열매를 고안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들이 이 열매를 먹어줘야 그 씨앗이 위장을 통해서 똥으로 나왔을 때 더 발화가 잘 된단 말이에요. 뜨뜻하게 이제 불려가지고 그 속에서 그런 것들이 많고, 이제 아프리카에 가면은 코끼리가 먹지 않으면 발화가 안 되는 식물도 있어요. 오직 코끼리 똥에서만 싹이 트는 그런 식물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식물하고 동물은 유착 관계를 오랫동안 맺어왔다 이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식물이 스스로 빨강을 만들어냈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눈 모양을 하는 게 이게 주목성을 띠려고 하는 거예요. 주목성. 공작은 이제 이거 자체가 주목성을 띠게 되죠. 이게 날개를 펴게 되면. 좀 이따 이거는 이제 핸디캡 이론으로 연결이 돼요. 주목성이라는 건. 주목성이 핸디캡 이론으로 연결되는 이유는 이제, 주목성이 강하면은, 그러니까 꽃이 빨가면은 벌들한테 쉽게 눈에 띄기도 하지만, 만약에 이렇게 빨간 가슴을 가진 그 아프리카의 어떤 원숭이가 있어요. 근데 이게 빨가면 빨갈수록 멀리서 잘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늑대나 사자나 이런 맹수한테 더 눈에 띌 확률이 더 높아요. 그게 이제 핸디캡 이론인데 좀 이따 설명을 해줄게요. 아무튼 이런 주목성에 인간은 미를 느끼더라. 근데 두뇌랑 같이 연구했기 때문에 두뇌를 촬영하면서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아름다움을 느끼고 호기심을 느끼고 하는 것을 뇌과학자들이 한번 8가지로 한번 압축을 시켜본 거예요. 라마찬드란이라는 사람이 압축을 시켜본 거예요. 자, 했고요. 자, 또는 이거예요. 놀랍거나 변화가 있거나, 아니 뭔가 숨어 있다가 뭔가 갑자기 확 나타난다거나, 뭐 그랬을 때에도 좀 아름다움을 느끼는데, 그거는 이제 노르아드레날린이라는 호르몬하고 좀 관계가 되어 있어요. 웃음의 진화. 웃음이라는 게 우리가 아이들을 까꿍까꿍 할 때 애들이 웃잖아요. 엄마가 사라졌다 나타날 때 막 웃잖아요. 근데 그 웃음의 진화를 연구한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웃음이 어떻게 시작을 했냐면, 불안에 대한 해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안이나 공포가 해소됐을 때 나오는 자연스러운 표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집단 사냥을 할 때 맹수를 사냥을 하는데 밀림 속에서 창을 들고 맹수를 사냥할 때 옆에서 누군가가 부스럭했을 때 맹수인지 아니면 내 동료인지 정확히 몰라요. 그런데 그때 그 원시인들, 현재 그 원주민들을 보니까 맹수인 줄 알고 창을 딱 돌렸어요. 근데 보니까 자기 친구야. 그때 웃더라는 겁니다. 그때. 그게 뭐냐면 안도감이에요, 안도감. 웃음이라는. 그리고 웃음은 내가 네 편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네 편이다. 그래서 지금 그 고객들한테 항상 웃으라고 교육을 시키잖아요, 회사에서. 그 이유입니다. 내가 네 편이다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 DNA. 웃어주는 사람은 내 편이다. 이거죠. 웃음은 그런 거고, 그러니까 웃음이라는 건 필연적으로 뭐냐면은
놀란 변화 깍꿍 이후에 나온다는 뜻이에요. 유머라는 것이. 그 의외성에서 의외성의 해소, 거기서 그 유머가 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백남준이 이렇게 바이올린을 강아지처럼 끌고 다니고 넥타이로 그림을 그리고 했던 거,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의외성이 가져다주는 아름다움이었다. 그런 페이지입니다. 자, 이거는 호주, 인도네시아, 뉴질랜드 이런 섬나라에 가게 되면은 정원을 꾸미는 새가 있어요. 이 수컷새인데, 수컷새가 주변에 있는 열매라든가 나뭇가지라든가 꽃이라든가 무슨 특히 파란색을 좋아한다고 해요. 자연계에는 파란색이 드물기 때문에 그런 파란 색깔들을 갖다가 정원을 꾸미는 거예요. 근데 그 정원이 좌우 대칭이면서도 뭔가 또 은밀하면서도 어떤 통일성도 가지고 있고 그런 걸 가지고 있는데, 그리고 그 종류대로 막 묶어놓기도 하고, 꽃을 꽃대로 묶고 열매는 열매대로 묶고. 근데 이건 새가 만든 거야. 새가 이걸 왜 만들었느냐, 얘가 사는 집이 아니에요. 이 새는 자기가 번식기 때문에 이걸 만들어요. 그 암컷이랑 교미하고 싶을 때만 이걸 만들어요. 그래서 암컷들이 이 정원을 구경하러 와요. 그러면 이 안쪽 뒤에 이제 얘가 뒤로 딱 들어갑니다. 수컷이. 그리고 암컷이 다가왔을 때 얼른 몇 초간 교미를 하는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그 암컷들이 찾아옵니다. 정원이 아름다울수록 그 암컷들이 더 잘 찾아와요. 근데 이제 바로 여기서 우리 인간들 중에서 특히 여성들이 아름다운 집을 좋아하는 것은 이건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던 본능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죠. 좋은 집을 너무 좋아한다, 여자들은. 집 꾸며져 있는 거를 좋아한다 이거죠. 당연하죠. 이 암컷이 봤을 때 이 수컷에게는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뭐냐면은 이런 거죠. 뭔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 주변의 그 환경을 나를 위해서 늘 이렇게 아름답고 우아하고 또는 건강하게 항상성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암컷이, 이 수컷이. 그래서 나도 그런 이세를 갖고 싶다라는 느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허락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질서가 있고, 이런 질서가 있고, 통일되고, 뭔가가 잘 분류되어 있고, 이런 것들이 의미하는 게 이런 것들입니다. 지속성, 질병과 거리가 멀다. 그 다음에 위험 발견이라는 거는 집단 생활을 할 때 우리가 집단 생활을 하는 이유는 맹수를 쉽게 발견하기 위해서 그 중에 한 놈이 발견해서 소리를 지르잖아요. 그래서 위험 발견하고도 연결이 되고, 또는 묻거나 분류하는 것은 적이냐 아군이냐를 빨리 판단하는 데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밀림 속에서 맹수가 나타났을 때, 밀림은 되게 풀이 많잖아요. 수풀이 우거져 있는데 그 뒤에서 어떤 그림자가 싹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풀 뒤에서 그림자가 지나갈 때 그 맹수의 한 10%에서 20%밖에 안 보여요. 풀숲 사이로. 근데 그 숲 사이로 보이는 작은 조각들을 묶어가지고 저기다, 맹수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인간은. 그래서 이런 본능들이 뭔가를 묶고 그룹화하는 그런 본능들이 굉장한 생존력이에요. 생존력. 그래서 이 정원을 이렇게 잘 꾸밀 수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 사람이, 이 수컷이 굉장한 생존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는 근거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변화 통일 균형 중에서 통일에 해당하는 겁니다. 통일. 좀 전에 백남준이 나왔던 것이 변화, 통일, 그 다음에 균형. 균형은 아까 얘기한 거예요. 대칭성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구도의 3요소라고 하는 거예요. 미술에 있어서.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8번인데, 8번은 뭔가 폭풍우가 사라진 듯한 느낌을 의미하는 거예요. 폭풍우가 사라지고 내가 퇴근할 때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저녁에 그 빨간 황혼을 되게 좋아합니다. 퇴근할 때. 그게 이제 하루 일과가 끝났다는 안도감 같은 거예요. 그런 문제 해결, 어떤 문제가 해결됐다거나 내가 이제 맹수가 사라지고 위험 요소가 사라졌을 것처럼 보이는 그 풍경, 거기에서 인간은 또 아름다움을 느끼더라고요. 그 얘기입니다. 이거는 4만 년 전에 연대 측정을 해보니까 4만 년 전으로 나왔는데 자기 손을 벽에다 붙인 다음에 뭘로 이렇게 찍은 겁니다. 이렇게. 프린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자기 복제성, 자기를 복제하고자 하는 본능이 그 옛날 사람들한테도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효과입니다. 자아를 확장하고자 하는 거죠. 이 자아를 확장하고자 하는 본능은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만들어내요. 도파민 호르몬이. 그래서 뭔가를 성취하고 싶고 그 성취에서 쾌감을 느끼고 싶고 하는 그런 도파민과 관련된 창작이 굉장히 많아요. 창작 중에서는. 그 다음에 이런 거는 이거는 그 기마타라는 사진 작가가 얼음으로 불상을 조각한 다음에 그 녹는 걸 촬영한 겁니다. 사라지는 걸 촬영한 거예요. 소멸에 대한 것을 소멸에 대한 게 주제죠. 사라지는 거. 근데 이 사라지는 것이 결핍과 죽음을 의미해요. 그런데 이게 있어요. 자, 이거는 들어갈수록 어두워지는 숲길인데 여기는 굉장히 밝고 좋지만 이런 그림은 뭐를 인간에게 주냐면 약간의 그 미지, 내가 모르는 것에 대한 불안감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그림이. 그래서 사라지는 죽음이라든가 미지, 어떤 불안감을 주는 그림을 본 다음에 그런 것들을 보고 또 그 영화 같은 걸 봤을 때 스릴러라든가 공포 영화를 본 이후에 인간이 느끼는 감정이 바로 카타르시스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 반작용이 일어나요. 인간의 그 두뇌에서. 오히려 미지와 죽음을 접했을 때 인간은 반대로 뭔가를 알고자 하는 의욕과 살고자 하는 의욕, 즉 도파민이 조금 더 활성화되더라고요. 그래서 죽음을 연구하거나 아주 어두운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것으로부터 그 반대를 생각하게 해보는 거예요. 관객들로 하여금. 관객들은 그 반대를 느껴요. 그 전시장에 갔다 나왔을 때. 그런 매력이 있습니다. 자, 이제 핸디캡 얘기하고 그 다음에 전하고 싶은 말 얘기하고 끝낼게요. 핸디캡 아까 공작에서 봤는데 핸디캡의 아름다움은 뭐냐면 이게 자본주의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고 우리가 아까 제가 미래에는 부익부 빈익빈이 심해지면서 500조 1000조의 재산을 가진 부자들이 많아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부자들은 미술품 컬렉터가 될 확률이 아주 높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부자들이 왜 1조가 넘는 그림을 살까? 뭐 1000억을 주고 2000억을 주고 몇백억을 주고 그 그림을 살까? 했을 때 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걸 오리지널리티. 세계에서 딱 하나밖에 없는 걸 자기가 갖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 그린 사람이 이미 죽어버렸어.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그 딱 하나밖에 없는 걸 그 사람들이 거실에다가 걸어놓고 그 1조가 넘는 피카소 그림을 누가 샀냐면은 호텔 사장이 샀거든요. 호텔. 그러니까 자기가 손님 맞이하는 방에 1조가 넘는 피카소 그림을 걸어놓는 거예요. 이런 게 뭐냐면 어떻게 보면은 이 핸디캡 이론하고 동물들이 가지고 있는 스스로 핸디캡을 가지면서 자기 아름다움을 과시하고자 하는 욕구의 발전이다라고 보는 학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일 아트.
네일 아트의 경우에는 이런 거예요. 나는 험한 일을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중국의 귀족들은 손톱을 길게 길렀어요. 그러니까 손톱 긴 것만 봐도 사람들이 절을 하는 거예요. 왜? 귀족이 분명하거든. 그러니까 논일반일 하는 사람은 손톱을 기를 수가 없어요. 이게 부러지거든요. 얇기 때문에. 그래서 요만큼 길고 다녔어요. 옛날에 귀족들은. 한 더 긴 사람도 있었고 이만큼. 그걸 과시하는 거죠. 근데 예전에 귀족들이 손톱을 길게 길었던 거하고 이 열대어들이 꼬리라든가 공작이 자기 꼬리를 길게 하는 것이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나는 건강하다 이거예요. 무슨 얘기냐? 자, 얘도 천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얘가 천적이 있는데 얘 천적들은 맨 처음에 뭐를 뜯어먹냐면 꼬리를 뜯어먹어요. 그런데 그 이제 암컷이 그 수컷 열대어를 남편감으로 고르려고 할 때 꼬리가 뜯긴 그 수컷보다는 꼬리가 완벽하게 부채꼬리 수컷을 더 좋아한다 이거죠. 뭘 의미하는 거예요? 스피드가 빠르다 이겁니다. 저 수컷은 스피드가 빠르기 때문에 한 번도 물린 적이 없다 이거예요. 나는 강하다예요. 그러니까 공작이 이 큰 날개를 화려한 날개를 가지고서 정글에서 생존을 할 수 있다? 자기는 체력이 강하다.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예요. 늑대나 그 사자가 그 영양이나 사슴을 잡으려고 할 때, 맹수가 나타나자마자 얘네들은 도망가다가 높이 뛰기를 합니다. 자기가 굉장히 높이 뛸 수 있다는 걸 보여줘, 일부러. 그러면 얘네들은 가장 높이 뛴 사슴일수록 맹수가 절대 쫓지를 않아요. 왜냐면 맹수도 힘들거든. 강한 상대를 쫓아가봐야 내가 잡을 수가 없어. 그래서 괜히 열심히 도망가야 되는데 도망을 안 가고 위로 뛰어, 사슴이. 너 나한테 와봐야 내가 달리기 잘한다 이걸 보여주는 거야. 내 허벅지가 굉장히 튼튼하다. 이걸 보여주는 바로 그런 건데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남자들이 술 잘 마시는 거 자랑하기도 하거든요. 그다음에 담배 피는 것도 여기에 해당한다고 하거든요. 담배를 피고 술 잘 먹는 거를 몸에 해로운 걸 알면서 술을 잘 먹잖아요. 그게 이걸 과시하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나는 회복력이 강하다. 나는 간이 굉장히 튼튼해. 나는 양주를 몇 병 먹어도 그 다음날 괜찮아. 건강함을 과시하는 행동인데 그게 바로 이런 동물들한테도 똑같이 있다는 겁니다. 자, 김영우 씨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저랑 친한 동생이에요. 휠체어 국제 휠체어 댄스 경연대회에서 이제 4등을 했던. 그래서 강원래라고 하죠. 강원래가 예전에 휠체어 댄스 한번 본 적 있죠. 가수 강원래 모르나 참 신세대라서. 그래. 클론의 강원래 선생님이에요. 강원래한테 그 댄스를 가르쳐줬던 선생님인데, 자,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 부인의 이야기가, 그러니까 이 동생이 25세, 26세 때 교통사고가 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휠체어 장애인이었는데, 이 아가씨가 둘이 연애할 때 했던 얘기. 당신이 휠체어를 타지 않았으면 나의 이상형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하고 나서 장애인이 된 게 아닙니다. 휠체어를 탔기 때문에 내가 연애를 한 거예요. 근데 이게 물론 이게 핸디캡 동물들이 가지고 있던 핸디캡 이론하고 어떻게 연관이 되느냐. 근데 인간은 은유와 상징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뭔가를 과장하는 능력도 훨씬 강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은 큰 사고를 당했다거나 또는 장애인으로 태어났다거나 했는데 굉장히 당당해 그 사람이. 굉장히 당당하고 그것을 의연하게 용기 있게 그 장애를 헤쳐가면서 자기의 삶을 살고 있어. 그럼 그게 너무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반대로. 그러니까 인간은 신체적인 아름다움만 아름다움으로 보지 않잖아요. 영혼을 보잖아요. 영혼, 마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분이 이 재수 씨가 김영우 씨한테 프로포즈를 했을 때 나는 진심이었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진심이었을 것이다. 굉장히 용기 있는 영혼으로 봤을 것이다. 그게 인간에게 그렇게 연결이 된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이제 힘내라고 공감하고 8시 반이 곧 돼가고 있죠? 얘기할게요. 자, 여러분들이 자아 실현을 하기 위해서 내가 8가지의 이 아름다움을 보여줬는데 이 PPT는 뭐 여러분들한테 다 공유하고 다 한 명씩 가지세요. 그리고 나중에 대학교 가서 써먹으면 돼요. 대학교 가서 리포트에 써먹으면 돼요. 좋아할 거예요. 여러분 다 같은 학교 같은 과에 갈 건 아니죠? 그러니까 각자 학교에 가서 각자를 여러분들 대학교 가서 써먹으면 될 것 같아요. 이 컴퓨터 있으니까 다 가져가시고 USB로 가져가면 돼요. 이거예요. 제가 아까 하고 싶었던 말이 이겁니다. 자아실현이라는 것은 자기 초월의 부산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기의 한계를 초월한다는 느낌이 있을수록 자아실현은 가까워져요. 근데 그게 굉장히 열심히 하면은 한 25세에서 35세 사이에 그걸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근데 적당히 열심히 하면, 저는 적당히 열심히 한 사람이에요. 저처럼 적당히 열심히 하면 45세에서 55세쯤에 내가 자아실현을 할 가능성이 높겠다는 걸 느끼게 돼요. 열심히 해야 돼요. 열심히 하면은 그 느낌이 빨리 옵니다. 그럼 자아실현이 도대체 뭐냐? 그거는 여러분들 각자 자기 초월을 하면서 한번 느껴보시기 바라고. 여러분들 아까 내가 꿈을 크게 가져야지 결핍이라는 것을 가질 수 있다고 했어요. 꿈이 큰 만큼 나는 거기에 도달하기에 너무 약한 존재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 결핍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인간은 결핍감을 느낄 때 두뇌에서 신경세포, 뇌세포를 만들어주는 호르몬이 더 많이 나온다 이거예요. 만족한 상태에서는 절대 안 나온다. 결핍감을 느껴야 된다는 거고. 그래서 꿈이 큰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학생 시절에는. 근데 이거예요. 여러분이 공부와 예술을 생각할 때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나는 이 일을 평생 즐겁게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해야만이 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스트레스 호르몬이 안 나오고 더 집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내 분야에서 세계 1등이 되겠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 분야에서. 되든 안 되든 상관없습니다. 나중에. 일단 해야 돼요. 저도 하고 있어요. 지금. 세계 1등. 물론 예술 분야에 세계 1등이 있느냐 없느냐, 근데 그거는 남들이 평가해주는 사람부터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그렇게 그 정상까지 가겠다라는 그 각오를 해야 되고, 그만큼 매일매일 자기 초월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저도 그 매일 밤 책 보다가 쓰러져 잡니다. 침대에서 잠들 때까지 책을 봐요. 회사에 갔다면 저 사장을 능가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취직을 했을 때. 이런 생각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디자이너나 예술가, 그리고 자기가 창업을 하고 싶다. 그럼 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성공의 법칙을 새롭게 만들겠다. 여러분, 롤 모델이라는 것은 단기간 필요한 거예요. 단기간. 저 사람이 저기에 가기 위해서 이만큼 노력을 했다더라. 그럼 난 그 노력을 한번 따라 해봐야지. 이게 롤모델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 노력을 따라하는 자기 초월을 경험을 한 이후에는 그 사람을 버려야 돼요. 왜? 그 사람하고 똑같이 해서는 이게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길이 달라야 됩니다. 가는 길이 달라요. 자기 초월을 하고 노력을 하는 것은 같아야 되지만 그 자기 목표를 향해서 가는 자기만의 길은 반드시 그 길을 새롭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한 문장을 남겨놓고 효과음악이 나왔습니다. 자, 이걸로 끝낼게요. 버트런드 러셀 알 거예요. 이 사람이 한 말이에요. 로맨스 없이는 스타일을 만들 수 없고 스타일 없이는 아름다움에 이룰 수 없다. 내가 굉장히 좋아하는 명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그 공부가 됐든 예술이 됐든 사랑의 강도가 모든 걸 결정해요. 자기가 얼마만큼 그걸 사랑하는가. 그 사랑하는 강도가 강할수록 스타일이 강해집니다. 자기만의 개성은 굉장히 강해져요. 굉장히 사랑할수록.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공부법이 되게 다양해요. 근데 그 자기만의 방식으로 굉장히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공부법을 찾아서 헤매는 사람들은 공부를 못해요. 로맨스가 약하거든. 로맨스가 있는 사람들은 공부법을 찾아 헤매지 않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자기만의 스타일이 생기는 거죠. 근데 그 스타일이 생긴 다음에 비로소 아름다움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맨 처음에 제가 서두에 이렇게 얘기했죠.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로맨스를 가질 수 있다고요? 자, 기억나는 사람. 3일간 굶어봐. 인간은 결핍에서 동기부여가 생긴다. 여러분들이 단식을 체험하지 않고 배고픔과 육체적인 고통을 체험하지 않고 동기부여와 로맨스가 생길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건 과학자들의 한 얘기입니다. 네, 과학자.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